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 한국 경제팀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5년간 일본을 최고의 동맹이라 믿었던 이 남자가 단 3개월 만에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하는데요. 무역 협상장에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제시하자 미국 측은 3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추가로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조선업 주도권을 가져가겠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도 우리가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무조건 수용하면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총리가 미국 항공모함에서 팔짝팔짝 뛰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대통령은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 이를 지켜본 미국 분석관은 30년간의 신념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의 작은 연구원 한 명이 건넨 데이터 파일이었습니다. 그 파일 속에는 일본도 미국도 몰랐던 한국 경제의 진짜 비밀이 담겨 있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런 역전극을 만들어낸 걸까요?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놀라게 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미국 국무부에서 20년간 동아시아 경제를 분석해온 마이클 리처드슨입니다. 2024년 10월, 저는 워싱턴 국무부 청사 13층 사무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아시아 무역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링컨 기념관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이야말로 미국의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이고 한국은 그저 우리가 관리해야 할 주니어 파트너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제 책상 위에는 수북이 쌓인 보고서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보내온 자료들이었습니다. 다카하시 게니치로 차관은 제 하버드 시절 룸메이트였고 우리는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죠.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일본의 부품과 소재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요. 사실 저에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말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제 아버지가 운영하던 철강회사가 파산했거든요. 포스코와의 경쟁에서 밀려 결국 문을 닫았죠.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더욱 철저하게 분석했어요. 한국 경제의 약점을 찾아내는 게 제 전문이었으니까요. 무역 의존도 78%,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일본 소재 부품 의존도 28%. 숫자들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취약하다고요. 제임스 해리슨 수석 협상관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전략을 완성한 상태였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강경한 통상 압박 정책의 설계자였습니다. 마이클, 이번엔 제대로 짜내야 해. 일본한테는 5천억, 한국한테는 3천억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군 28,000명이 주둔하고 있고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미국이 절실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그런데 11월 초 첫 실무회담을 앞두고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협상팀이 150명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했다는 거였죠. 경제, 법률, 기술, 안보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숫자가 많다고 협상에서 이기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의사결정이 느려질 뿐이죠. 일본은 소수 정예로 움직이는데 한국은 역시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회담 전날 밤, 저는 아내 제니퍼와 일본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교토에서 1년간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일본 문화를 무척 사랑했죠. 스시를 먹으며 우리는 다음 휴가 때 도쿄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바로 다음 날, 제 30년 신념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11월 5일 아침 9시 국무부 회의실에 한국 협상팀이 들어왔을 때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맨 앞에 선 김태준 과장은 겨우 37세였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각자 태블릿과 두꺼운 자료집을 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온 박서연 연구원이라는 젊은 여성은 노트북 2대를 동시에 펼쳐놓더군요. 제임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강압적인 톤으로 시작했죠. 미국의 무역 적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이 얼마나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데이터를 제시하며 지원 사격을 했고요. 그런데 김태준 과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완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리처드슨 박사님, 제시하신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23년 기준으로 한미 무역에서 미국의 흑자가 180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미국산 LNG를 대량 수입하면서 역전됐거든요. 박서연 연구원이 즉시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최신 데이터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일본 의존도 문제는 이미 해결 단계에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지난 3년간 소재 국산화에 10조 원을 투자했고 현재 국산화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제임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온 압박 카드가 하나씩 무력화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김태준 과장이 새로운 파일을 열었는데 거기엔 미국 조선업의 현황이 담겨 있었죠. 사실상 괴멸 상태였습니다. 군함 건조 능력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고요.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로 미국 해군력 증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미 영국, 호주와는 협력 중이고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제안을 준비해왔다는 걸요.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복도로 나가 다카하시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는 일본 협상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했죠. 일본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자 김태준 과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500억은 한국 주도의 조선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임스가 테이블을 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죠. 미 해군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미국은 새로운 군함이 절실히 필요했고 한국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박서연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죠. 리처드슨 박사님, 한국 경제를 제대로 보고 싶으시다면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데이터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분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11월 7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백악관 루스벨트룸에 각국 대표단이 모였을 때 분위기는 이미 예상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최종 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일본 측 수석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인 사토 통상장관이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조건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아무런 데가 없이 내놓는다는 건 사실상 항복선언이었죠. 다카하시가 제게 귓속말로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한국 대표단의 차례가 되자 김태준 과장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1,500억은 이미 확정된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프로젝트이고 나머지 2,000억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미국과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한국 장관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물었죠. 조선 프로젝트라고 했나?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요? 이때 정현우 현대조선 이사가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미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과 잠수함 설계도가 떠올랐죠. 놀랍게도 이미 미 해군과 기술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향후 10년간 미 해군 함정 20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조선소 능력의 3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비용은 절반이고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흥분한 표정으로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제임스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건 협상이 아니라 비즈니스 제안 아닙니까? 우리는 무역 불균형을 논의하러 온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그는 한국이 제시한 조선업 포트폴리오를 유심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이 기술력이 정말 가능한가? 일본은 왜 이런 제안을 못하는 거지? 순간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토 장관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죠. 저희도 조선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이미 한국에 완전히 밀린 지 오래였다는 걸요. 저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협상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미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국 산업도 보호하는 윈윈 전략을 구사했죠. 트럼프가 한국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연간 최대 200억이라고 했는데 최소는 얼마요?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선 프로젝트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터프한 협상이군. 마음에 들어. 트럼프의 이 한마디에 제임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압박 시나리오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회담이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박서연 연구원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죠. 어떠셨나요, 리처드슨 박사님? 한국이 단순히 의뢰 입장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나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가 며칠 전 제안한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한국의 저력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협상이 잠정 타결된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서연 연구원이었죠. 그녀는 정중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박사님, 내일 한국 대표단이 귀국하는데요.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일주일만 시간을 내주신다면 한국 경제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제 일정도 빡빡했고 무엇보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죠. 도대체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만드는 걸까요? 비행기표와 호텔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공식 초청이 아니라 연구자 대 연구자로서의 제안이에요. 그녀의 이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개인 돈으로 초청한다는 건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저는 국무부에 일주일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제니퍼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죠. 왜 굳이 한국까지 가느냐고, 일본이면 모를까, 한국은 볼 게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11월 9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죠. 효율적이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나리타나 JFK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김태준 과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더군요. 그는 반갑게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부터 가시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로 인프라가 미국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고 특히 5시간마다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인상적이었죠.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2020년부터 정부 주도로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지금은 전체 신규 차량의 40%가 전기차입니다. 평택에 도착하니 이정호 부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중후한 인상이었는데 MIT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리처드슨 박사님, 우리 반도체 라인을 직접 보시면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방진복을 입으면서도 저는 반신반의했죠. 삼성이 아무리 대단해도 인텔이나 TSMC를 넘어설 순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생산 라인의 자동화 수준은 상상을 초월했고 특히 AI를 활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은 본 적도 없는 수준이었죠. 이 부사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나노 공정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수율도 90%를 넘어섰고요. 애플, 엔비디아, 심지어 인텔까지 저희한테 위탁 생산을 요청하고 있죠. 숫자를 들으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100만 개, 연간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넘는다고 했죠. 더 놀라운 건 이게 한국 GDP의 6%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견학이 끝난 후 이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한국이 일본 부품 없이 못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죠.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은 울산 조선소를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더 놀라실 겁니다. 그날 저녁 서울 남산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김태준 과장, 박서연 연구원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정식이었는데 일식과는 또 다른 정교함과 깊이가 있었죠. 박 연구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좀 한국이 다르게 보이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제가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아직 5일 더 남았습니다.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다음 날 아침 이정호 부사장이 직접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삼성 미래기술연구소인데 외부인은 거의 못 들어가는 곳이죠. 수원에 위치한 연구소는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프로토타입들이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죠. 연구소장인 최 박사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스탠퍼드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구글을 거절하고 삼성을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왜 구글 대신 삼성을 선택했나요? 제 질문에 그는 웃으며 답했죠. 구글은 소프트웨어만 하지만 삼성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할 수 있거든요. 진짜 혁신은 둘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그가 보여준 첫 번째 프로젝트는 뉴로모픽 칩이었습니다. 인간 뇌를 모방한 반도체인데 전력 소모가 기존 대비 1000분의 1 수준이라고 했죠. 이게 상용화되면 AI 컴퓨팅 비용이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미 IBM과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고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두 번째는 퀀텀 닷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색재 현율이 160%에 달하는데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색을 완벽하게 표현한다고 했죠. 이미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마지막에 본 프로젝트였습니다. 완전 자율 생산 시스템이었죠. AI가 설계부터 생산, 품질 관리까지 모든 걸 관리하는 무인 공장이었습니다. 이게 가동되면 생산 비용이 70% 줄어듭니다. 인건비가 거의 없어지니까요. 더 중요한 건 불량률이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 부사장이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되살리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조업의 미래는 사람이 아니라 AI와 로봇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 여기서도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며 식사하는 모습이 실리콘밸리와 똑같았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리처드슨 박사님 맞으시죠? 박사님 논문 읽었습니다. 아시아 경제 분석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서울대 졸업 후 바로 삼성에 입사했다고 했습니다. 굳이 미국 유학을 가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답했죠. 여기가 더 재미있거든요. 아이디어를 바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삼성이 최고예요. 오후에는 이재용 회장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죠. 리처드슨 박사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더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죠. 연구소를 나오면서 이 부사장이 제게 USB를 하나 건넸습니다. 삼성의 10년 로드맵입니다. 미국 정부에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면 왜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USB를 열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차원 반도체, 분자 수준 트랜지스터, 심지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까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들이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계획되어 있었죠. 그날 밤 제임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뭐 하는 거야? 한국에 있다면서. 제임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여기 와서 직접 봐야 해. 무슨 소리야? 걔들이 뭘 보여줬는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 대해야 할 나라야. 제임스는 코웃음을 쳤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마저 추월했다는 걸요. 11월 11일 새벽, 저는 KTX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정현우 이사가 울산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40대 초반의 그는 현대중공업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조선소로 가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박사님, 오늘 보실 건 단순한 조선소가 아닙니다. 미래 해양 산업의 메카를 보시게 될 겁니다. 울산 리포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도크들, 하늘을 찌를 듯한 골리앗 크레인들, 그리고 건조 중인 수십 척의 선박들. 마치 거대한 도시 하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죠. 정 이사가 안전모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1년에 150척을 건조합니다. 전 세계 선박의 3분의 1이 한국에서 만들어지죠. 특히 LNG선은 98%가 우리 몫입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LNG선 건조 현장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특수 탱크를 만드는 기술은 한국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일본이 수십 년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프랑스 GTT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했지만 실제 구현은 우리만 가능하죠. 카타르가 향후 20년 물량을 모두 한국에 주문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해군 함정 건조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 똑같은 사양의 한국 구축함이 나란히 건조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세종대왕급 구축함입니다. 미국 알레이버크급보다 크고 무장도 더 많죠. 건조기간은 절반이고요. 제가 놀란 표정을 보이자 정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미 해군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 우리한테 맡기는 게 싸고 빠르다는 걸요. 정치적 문제만 아니면 진작 전량 한국에서 건조했을 겁니다. 점심은 조선소 내 식당에서 일반 노동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용접공, 배관공, 전기기술자들이 한 테이블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 나이든 용접공이 제게 말했습니다. 40년 이 일했소. 아버지도 여기서 일했고 아들도 여기 다니오. 3대가 배 만드는 집안이지. 자부심? 당연하지. 우리가 만든 배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데. 오후에는 미래 조선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본 것은 더욱 놀라웠죠. 무인 자율운항 선박, 수소 추진 시스템, 심지어 부유식 소형 원자로까지 개발 중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2030년이면 모든 상선이 무인화됩니다. 한국이 그 표준을 만들고 있죠. 이미 싱가포르 부산 항로에서 시험 운항 중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스마트 야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체 조선소가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되어 있었고 AI가 모든 공정을 최적화하고 있었죠. 건조 기간이 30% 단축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절반으로 줄었고요. 일본이 왜 경쟁력을 잃었는지 아시겠죠? 저녁 무렵 정 이사가 저를 해안가 전망대로 데려갔습니다. 석양에 물든 조선소의 모습이 장관이었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 현대중공업도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이 함께 힘을 합쳐 극복했죠. 임금 삭감, 구조조정, 기술 개발. 모든 걸 감수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경쟁력을 만든 건가요?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일본은 그때 정부 지원만 바라봤지만 우리는 스스로 혁신했습니다.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사람들의 자부심이 결합된 종합예술이었죠. 정 이사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싶다면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의 파트너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파트너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어야 하고요. 호텔에 돌아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조선업의 전략적 가치였죠. 미 해군 현대화에 한국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1월 12일, 저는 예정에 없던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동수 전 외교부 차관이 저를 찾아온 것이죠. 65세의 노신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리처드슨 박사님, 오래전부터 뵙고 싶었습니다. 박사님, 아버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순간 저는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제 트라우마의 핵심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2008년 제가 워싱턴 경제공사로 있을 때 박사님 아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리처드슨 스틸이 어려울 때였죠. 그때 한국 기업들이 우리 회사를 공격적으로 인수하려 했던 걸로 압니다.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 묻어났죠. 하지만 한 차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포스코가 리처드슨 스틸과 기술 제휴를 제안했었습니다. 공동 투자로 살리려 했죠.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제가 직접 중재했습니다. 포스코 회장이 3억 달러 투자와 기술 공유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거절하셨죠. 한국 기업과는 일할 수 없다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고 하셨는데 실상은 달랐던 거죠. 한 차관이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당시 제안서와 이메일들이 있었죠. 포스코 쪽에서 여러 번 제안을 수정했습니다. 심지어 경영권도 리처드슨 가족에게 남기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끝까지 거부하셨죠. 서류를 읽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포스코의 제안은 파격적이었고 리처드슨 스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죠. 왜 아버지가 거절한 거죠? 자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업이 아시아 기업, 특히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는다는 걸 용납하지 못하셨죠. 당시 미국 철강업계의 전반적인 정서이기도 했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파산이 한국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도움을 거부한 결과였다니요. 한 차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후 2010년 포스코는 결국 미국 철강회사 USS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켰죠. 리처드슨 스틸도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하시는 거죠? 박사님이 한국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라서입니다. 과거의 오해와 편견 때문에 미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는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를 아시나요? 한국인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부치를 들고 나와 나라 빚을 갚았죠. 227톤, 21억 달러어치였습니다. 그게 한국과 무슨 관계가? 그때 미국 헤지펀드들이 한국 경제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릎 꿇지 않았죠. 오히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찻집을 나와 혼자 남산을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불과 70년 전 폐허였던 도시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트로폴리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박서연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한동수 차관님을 만났어요. 어떠셨나요? 제가 많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내일은 한국의 진짜 저력을 보여드릴게요. 한국인들의 정신력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포스코 이야기 들었어요. 왜 그때 거절하신 거예요? 긴 침묵 후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후회하고 있다, 아들아. 자존심이 우리 가족을 망쳤구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인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정했죠. 한국은 적이 아니라 놓친 기회였다는 걸요. 11월 13일 아침,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이클? 나야, 아빠다. 새벽 3시임에도 아버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시차를 고려하면 미국은 오후 1시였죠. 무슨 일이세요? 내가 한국에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한동수 차관을 만났다고도 들었고. 네, 어떻게 아셨어요? 포스코 현 회장이 연락을 해왔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고. 이번엔 아들을 통해서라도 연결되고 싶다고 하더구나. 저는 놀랐습니다. 16년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다시 손을 내민다니요. 그들이 뭘 원하는 거죠? 미국 중서부에 전기차 배터리용 특수강 공장을 짓고 싶다고 한다. 우리 옛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말이야. 그리고 나에게 고문 자격을 제안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느껴졌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 생각을 듣고 싶다. 넌 지금 한국을 직접 보고 있으니까. 바로 그때 박서연 연구원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기로 했거든요.
아빠, 제가 며칠 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좀 더 확실한 답을 드리고 싶어요. 박 연구원과 함께 간 곳은 뜻밖에도 서울시청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특별한 전시를 봤죠. 1997만 2024 한국 경제 위기와 극복의 역사였습니다. 전시장에는 당시 금모으기 운동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를 빼서 내놓는 모습, 어린아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깨뜨리는 모습. 가슴이 뭉클했죠. 박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국민 430만 명이 참여했어요. 전 국민의 10분의 1이었죠. 모은 금으로 외채를 갚아 IMF 구제금융을 조기 졸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힘. 위기 때마다 뭉치는 힘. 다음으로 간 곳은 성균관 대학교였습니다. 거기서 경제학과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죠. 한 학생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미국은 왜 아직도 한국을 주니어 파트너로 보나요? 관성이죠. 과거의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국이 계속 실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 협상처럼요.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또 다른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했고 미국을 존중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죠. 오후에는 송지은 KBS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는 없었지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죠. 리처드슨 박사님, 미국은 정말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어요. 뭐가 가장 큰 장애물인가요? 자존심이죠. 미국의 자존심,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집착.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한국도 자존심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리를 위해 자존심을 접을 줄 압니다. 그게 차이죠. 저녁에는 정현우 이사가 마련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과의 저녁 식사였죠. 거구의 노조위원장은 의외로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2009년 위기 때 우리도 임금 삭감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다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미국 노조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한국 노조도 강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위기일 땐 다릅니다. 그게 한국식 노사관계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으니까요. 새벽 2시 저는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포스코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확신하는 거니? 네. 한국은 이제 다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제2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알았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믿어보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은 귀국이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저 자신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박서연 연구원이 보낸 메시지가 핸드폰에 떴습니다. 내일 공항 가는 길에 한 곳 더 들르시죠. 마지막 선물이 있어요. 11월 14일, 귀국 전날 저는 예상치 못한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카하시 게니치로가 급히 서울로 왔다는 것이었죠. 그는 도쿄를 떠나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했고 저와의 만남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는데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다카하시는 지난 며칠간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그들에게 굴욕의 연속이었다고 했죠. 특히 요코스카 미군 기지에서 있었던 일은 일본 언론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일본 항공모함이 아닌 미국 항공모함에서 연설한 것도 모욕적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의 반응이었다고 했습니다. 총리가 미국 대통령 앞에서 팔짝팔짝 뛰며 박수를 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일본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었죠. 다카하시는 한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를 비교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무조건 지불하기로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로 조선업 주도권과 함께 미래 산업의 파트너십까지 확보했죠. 그가 더욱 충격받은 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전전긍긍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역제안을 통해 협상을 주도했다는 사실에
그는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카하시는 자신이 한국에 온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도 이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젊은 관료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일본이 놓친 기회들을 나열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업 등 한때 일본이 세계 최고였던 분야들을 모두 한국에 빼앗겼다는 사실을 인정했죠. 더 아픈 건 이제는 따라잡기조차 어렵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혁신을 게을리한 사이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했다고 그는 시인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추격 속도는 일본의 상상을 초월했고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다카하시는 마지막으로 충고했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아시아 파트너를 원한다면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의 역량을 봐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파트너라는 게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카하시와 헤어진 직후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로버트 밀러가 한국 원화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였죠. 박서연 연구원이 급히 저를 한국은행으로 안내했고 거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밀러가 이끄는 헤지펀드 연합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원화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재현을 노리는 것이었죠. 특히 한미 무역 협상으로 한국이 대규모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시점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것이었죠. 중국,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확대했고 외환 보유고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다고 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달러 환전을 자제하고 오히려 보유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1997년 금모으기 운동의 21세기 버전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가세했습니다.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 일부를 전략적으로 회수해 원화 방어에 나서기로 한 것이었죠. 이미 9천억 달러가 넘는 탄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오만한 목소리로 한국 경제를 조롱했지만 제가 한국의 대응 준비 상황을 설명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특히 중국이 한국 편에 설 가능성을 언급하자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한국 지원 의사를 표명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무역 압박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연대가 형성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1대1로의 소극적이던 한국이 오히려 아시아 금융 협력의 구심점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밀러의 계획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 원화 공격이 성공하면 연쇄적으로 아시아 전체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었고 이는 결국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었죠. 제가 이 점을 지적하자 밀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 재무부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 원화 공격이 가져올 파장과 한국의 대응 능력을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한국이 무너지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무장관이 직접 밀러에게 경고했고 헤지펀드 연합의 한국 공격 계획은 철회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한국의 철저한 대비와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위기는 사전에 차단된 것입니다. 11월 15일 귀국 당일 아침 박서연 연구원이 약속한 마지막 방문지는 판교 테크오밸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의 IT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 테크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연합체 출범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무역 압박에 대응해 아시아 국가들이 기술 협력체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흥미로운 건 이 연합의 중심이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도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이 자연스럽게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한국 IT 기업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들을 보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플랫폼들이 미국 빅테크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사례들이 많았죠.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경제의 실질적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일본 기업들의 태도였습니다. 소프트뱅크와 라쿠텐 대표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죠. 다카하시가 말한 일본 내부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도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제재에 맞서 한중일이 독자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것이었죠.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대만의 파운드리, 일본의 소재, 중국의 시장을 결합하면 미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하면서 실리적으로 모든 국가와 협력하는 실용주의 노선이었죠. 이는 과거 냉전 시대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중국 기업가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스위스가 되고 있다고, 중립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평가했죠. 미국인인 저로서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박서연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전해준 자료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이었죠. 더 이상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간국가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규칙, 제정자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양국과의 최종 협상안을 검토하는 자리였죠. 제임스 해리스는 여전히 한국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특히 반도체와 조선업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을 제시했죠. 삼성의 2나노 공정 성공, 현대중공업의 무인 자율운항 선박, SK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등 미국도 갖지 못한 기술들이 즐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특히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빠지면 미국 IT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실제로 애플, 구글, 테슬라 등 미국 대기업들이 한국 부품에 의존하는 비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무조건 지불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을 증명했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방부 대표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차세대 이지스함이 미 해군력 증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죠. 건조 기간은 절반, 비용도 절반이면서 성능은 동일하거나 더 우수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해군에 대응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적이었습니다. 재무부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유연한 투자 계획이 오히려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었죠.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구조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봐주는 게 아니냐고, 일본처럼 더 뽑아낼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이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일본처럼 대하면 우리는 소중한 파트너를 잃게 될 거라고, 한국은 이미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 EU와의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필요하다면 미국 없는 새로운 경제 블록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아시아 테크 얼라이언스가 그 시작이었죠.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수용하되 조선 프로젝트는 반드시 미국 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죠. 이는 사실상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어냈으니까요. 11월 25일
한미 무역협상 최종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워싱턴 국무부 벤자민 프랭클린 홀은 각국 언론인들로 가득 찼고 전 세계가 이 역사적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죠. 한국 대통령이 직접 방미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명식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일 협상의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었죠. 한국과의 협상 내용을 보고 일본 국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던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명식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제임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했죠. 한국도 더 압박할 수 있다고 일본이 흔들리는 지금이 기회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의 대응은 침착했습니다. 준비한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호혜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특히 한국 조선업이 미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한국 대통령이 제시한 추가 제안이었습니다. 한미 기술 동맹을 제안한 것이었죠.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우주 기술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제안이 미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죠. 일본이 그저 돈만 내놓겠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동맹은 중국을 견제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계산이 섰던 것입니다. 서명이 이루어지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한국은 불평등해 보이는 협상을 통해 오히려 미국과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확보했습니다. 조선업 주도권, 기술 동맹, 유연한 투자 구조 등 실질적인 이익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서명식 후 리셉션에서 각국 대사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EU 대사는 한국의 협상 전략을 극찬했고 중국 대사는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죠. 심지어 일본 대사조차 한국의 영리함을 인정하며 부러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김태준 과장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제 시작이라고,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상호 존중과 실질적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서명식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단독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배석을 허락받아 그 역사적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오벌 오피스에서 마주 앉은 두 정상의 대화는 예상과 달리 매우 진솔하고 건설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죠. 더는 일방적인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가 아닌 진정한 동맹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한국 대통령이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제시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첨단 제조 기술을 미국에 이전하겠다는 제안에 눈이 반짝였죠. 삼성의 텍사스 공장 확대,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SK의 테네시 배터리 공장 등이 그 예였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대통령은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잠수함 공동 개발 프로젝트였죠.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결합하면 중국 해군에 대응할 최강의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핵잠수함 보유국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고. 한국 대통령의 대답은 명쾌했죠. 일본도 실력으로 경쟁하면 된다고, 더는 과거의 위계 질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에게 중요한 건 누가 더 가치 있는 파트너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협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동북아 질서 자체를 재편하려 한다는 것을요. 더는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가 아닌 독자적인 한미 동맹을 구축하려는 전략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국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찾을 것이고 그것이 꼭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협박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라는 메시지였죠. 실제로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도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독자적 핵무장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회담이 끝날 무렵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새로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가자고 했죠. 두 정상의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정상회담 직후 열린 확대회담은 양국 관계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백악관 루즈벨트룸에 모인 양국 장관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죠. 특히 미 국방부 장관이 제시한 자료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2030년까지 항공모함 6척을 보유할 예정인데 미국 단독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협력하면 건조기간과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더 많은 함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것이었죠. 한국 측에서 제시한 원자력 잠수함 공동 개발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었고 원자로 기술만 확보하면 즉시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상태였죠.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 프랑스나 영국과 협력할 수도 있다는 암시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재무장관들의 논의는 더욱 실질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투자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영리했죠. 조선 프로젝트 1,500억 달러는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어서 즉시 집행 가능했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되 최소 보장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면서도 위험을 분산시키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제안은 기술 동맹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공동연구소 설립, 인재 교류, 특허 공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을 제안했죠. 특히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서 삼성과 인텔이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이미 삼성은 인텔이 갖지 못한 극자 외선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인텔은 CPU 설계에서 여전히 우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명확했습니다.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구체화되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것은 단순한 유학생 교환이 아니었죠. 양국 대학이 공동 학위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인턴십을 보장하며 정부가 취업 비자를 특별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미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미국은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미국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혁신과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주 협력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발사 비용이 펠컨 9의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이 NASA의 관심을 끌었죠. 한국의 비용 효율성과 NASA의 기술력이 결합하면 중국의 우주 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였습니다. 그는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난 후 한국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죠.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미국은 비전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양국이 함께한다면 중국은 물론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경제 안보 기술 문화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명시한 것은 일본을 능가하는 지위를 공식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파장은 즉각적이고도 광범위했습니다. 도쿄에서는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되었죠. 일본 정부는 한국의 급부상에 충격을 받았고 특히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즉각 미국의 설명을 요구했지만 백악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일본도 실력으로 경쟁하라는 것이었죠.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전후 최대의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베이징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죠. 한국이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 영역을 확보한 것은 오히려 중국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한국 대통령에게 직통 전화를 걸어 경제 협력 확대를 제안했고 한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반응은 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는 한국의 협상 전략을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고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제안했죠. 특히 유럽이 주목한 것은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EU 역시 미중 갈등 속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펀드에 자금이 몰리면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화는 엔화 대비 10년 만에 최고 강세를 기록했죠. 골드만삭스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했고 JP모건은 한국 국채 비중을 2배로 늘렸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한국의 기술주였는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에서 인텔을 추월했고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을 제쳤습니다. 러시아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특별 파트너로 초청했고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 사업을 재추진하자고 제안했죠. 북한 문제로 막혀있던 남북러 삼각협력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시켰고 싱가포르는 한국과 디지털 경제 협정을 체결했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배우기 위해 대규모 연수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인도도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을 액트 이스트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지정했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했죠. 특히 한국의 제조업 노하우와 인도의 거대 시장을 결합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나타났습니다.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정식 초청되었고 OECD에서는 한국을 디지털 경제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했죠. UN 안보리 개혁 논의에서도 한국의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의회는 한국을 NATO 플러스 국가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방수권법에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죠. 주요 싱크탱크들은 앞다투어 한국연구센터를 설립했고 대학들은 한국학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2025년 봄 한미협력의 구체적 성과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는 역사적인 진수식이 열렸죠. 한미 합작으로 건조된 첫 번째 차세대 이지스함이 물에 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건조 기간이었는데 미국에서는 5년 걸릴 작업을 한국은 2년 반 만에 완성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비용이었죠. 미국 조선소 대비 60% 수준으로 건조했으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는 20% 늘어났고 미사일 요격 성공률은 98%에 달했습니다. 삼성과 인텔의 합작 프로젝트도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설립된 공동연구소에서 1나노 공정 시제품 생산에 성공한 것이었죠. 이는 TSMC보다 2년 앞선 것이었고 중국은 아예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양국 기업에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 인텔은 CPU에 이 기술을 적용해 각자의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죠. 현대자동차와 GM의 전기차 동맹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양사가 공동 개발한 전기 픽업 트럭이 출시되자마자 선풍적 인기를 끌었죠.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미국의 디자인이 결합된 이 차량은 1회 충전으로 1000km를 주행할 수 있었고 충전 시간은 15분에 불과했습니다. 테슬라마저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혁신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에너지부의 협력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양측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 단계에 들어간 것이었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는 3배, 안전성은 10배 향상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전기차뿐 아니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반에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제작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디즈니는 한국 스튜디오를 인수했죠. BTS의 새 앨범은 빌보드 차트 1위를 10주 연속 차지했고 블랙핑크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초청받았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이후 할리우드는 한국을 창작의 메카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분야의 성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MIT와 카이스트가 공동 운영하는 AI 대학원에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하버드와 서울대의 공동 MBA 프로그램은 입학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섰죠. 특히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들이 개발한 AI 튜터 시스템은 미국 공립학교에 전면 도입되어 학업 성취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의료 협력의 성과도 눈부셨습니다. 한국의 원격 의료 시스템과 미국의 의료 AI가 결합되어 새로운 헬스케어 모델이 탄생했죠. 특히 한국이 개발한 디지털 치료제는 FDA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치료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존스홉킨스의 공동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해 노벨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주 협력도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발사체가 NASA의 달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발사 비용은 스페이스X의 70% 수준이었죠. 더 나아가 한미 공동 화성 탐사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는데, 한국이 탐사 로버를, 미국이 생명유지 시스템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가 심우주 탐사에 동등한 파트너가 된 첫 사례였습니다. 2025년 여름 모든 갈등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적 차원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아버지의 재기였죠. 포스코와 합작한 오하이오 특수강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1,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공장 준공식에는 오하이오 주지사와 상원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지역 언론들은 이를 러스트벨트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아버지는 연설에서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이 준 새로운 기회에 감사를 표했죠. 포스코 회장은 과거는 잊고 미래를 함께 만들자며 화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아낌없이 최신 제강 기술을 공유했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상주하며 미국 노동자들을 교육했죠. 그 결과 공장은 가동 6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테슬라와 리비안으로부터 대규모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두고 한미 산업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도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카하시가 다시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죠. 일본 정부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다카이치 총리가 서울을 방문해 한일 신시대를 선언했고, 양국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소재 기술과 한국의 공정 기술이 만나 중국을 압도하는 기술 동맹이 탄생한 것이었죠. 중국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도 한국을 압박보다는 포용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죠. 양국은 그린 뉴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고, 한국의 수소 기술과 중국의 거대 시장이 결합되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은 중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해리슨의 변화도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방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죠. 삼성 반도체 공장과 현대조선소를 직접 본 후 그는 자신의 편견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의회 증언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고, 이는 의회가 한미경제동맹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을 자신의 최고 업적으로 내세웠고 재선에 성공했죠. 그는 취임사에서 한미동맹을 21세기 가장 성공적인 파트너십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민주당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지지했고, 이는 미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초당적 합의가 되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미국과의 대등한 협력 관계 구축은 한국인들에게 큰 자긍심을 주었고, 이는 다시 혁신과 창의성으로 이어졌죠. 스타트업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유니콘 기업 수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AI,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서연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우리는 약혼을 발표했죠. 한미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약혼식은 그 자체로 양국 관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태주는 최고의 들러리가 되어 주었고, 정현우와 이정호도 축하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축복을 해주었고 한국 며느리를 맡게 되어 기쁘다고 했죠. 2026년 초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국무부를 떠나 한미경제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니었죠. 양국 관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를 만들어 한미 협력을 더욱 깊고 넓게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김태준이 공동소장으로 합류하면서 연구소는 처음부터 진정한 한미 합작 기관이 되었습니다. 개소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축사를 보냈고 양국 재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했죠. 이재용 삼성 회장과 팀 쿡 애플 CEO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일론 머스크도 참석해 전기차 협력을 논의했고 구광모 LG 회장과 빌 게이츠는 에너지 혁신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연구소의 첫 프로젝트는 야심찬 것이었습니다. 한미 디지털 경제 통합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었죠. 양국이 디지털 화폐, 데이터 주권, AI 거버넌스, 사이버 보안 등에서 공통 기준을 만들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미 EU와 아세안이 관심을 표명했고 실현되면 세계 디지털 경제의 절반 이상을 커버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서연도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합류했습니다. MIT에서 박사 학위를 마친 그녀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학자가 되어 있었죠. 그녀가 개발한 한미 경제 시너지 모델은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일과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가며 완벽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연구소는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발간한 정책 보고서들이 양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접 반영되었고 주최한 컨퍼런스는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주요 플랫폼이 되었죠.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전 세계 석학들이 몰려들었고 여기서 나온 제안들이 ILO와 OECD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포스코와의 합작회사는 이제 미국 중서부 최대의 특수강 생산업체가 되었고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한국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고 한미 우호 증진에 앞장서는 민간 대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인상적이었죠. 정현우는 현대중공업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가 주도한 한미 합작 조선소는 이제 연간 20척의 군함을 건조하는 세계 최대 군함 생산기지가 되었죠. 미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도 부분적으로 한국에서 건조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글로벌 조선업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정호는 삼성전자 CEO가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삼성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죠. 특히 그가 주도한 한미 반도체 동맹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좌절시켰고 서방 세계의 기술 우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동수 전 차관은 회고록 출간 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은 15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죠. 80을 넘긴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양국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한미 수교 150주년 기념식장에서 저는 기조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 모인 2,0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지난 15년의 여정을 회고했죠. 2015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편견과 오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청중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고 많은 이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무대 옆에는 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고 그의 손에는 포스코 명예고문 명패가 들려 있었죠. 아내가 된 박서연은 이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이 되어 있었고 우리의 두 아이는 완벽한 이중 언어 구사자로 자라나 양국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한국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어 있었고 정현우는 현대중공업 회장으로서 글로벌 조선업을 이끌고 있었죠. 이정호는 삼성그룹 회장이 되어 세계 최고 기업의 수장이 되었고 송지은은 CNN 아시아 대표로서 국제 언론계의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수 전 차관은 90세를 넘겼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연설에서 저는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회복 탄력성이었죠.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위기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한국의 정신력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인재 양성에 모든 것을 걸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강국이 된 것은 기적이었죠. 셋째는 혁신과 적응력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계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한국의 역동성은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보여준 포용과 개방성이었습니다. 과거의 원한을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미국도 이러한 한국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성과들을 돌아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미 무역액은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양국 간 상호 투자는 5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50만 명의 미국인이 한국에서 살고 있었죠. 양국 간 일일 항공편은 200편을 넘어섰고 매년 1000만 명이 상호 방문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융합되어 K-팝은 미국 주류 문화가 되었고 할리우드 영화의 3분의 1은 한국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책 한국이 가르쳐준 것들은 전 세계 5천만 부가 팔렸고 30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감사 인사를 보내왔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이 책을 필독서로 지정했고 한미 관계는 국제관계학의 주요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연설을 마치며 저는 말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다음 150년은 더욱 밝을 것이라고. 양국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지금, 그 어떤 도전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위대한 파트너십이 인류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립박수가 5분간 이어졌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하나가 되어 박수를 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죠. 우리가 함께 만든 새로운 역사, 상호 존중과 협력의 시대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며 아내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큰아이가 한국어로 아빠 멋있었어요 라고 했고 작은아이는 영어로 사랑한다고 속삭였죠. 이 순간이야말로 한미 관계의 미래였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였습니다.